네,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이킨런을 이용해서 회귀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분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병원 개폐업에 대해서 폐업인지 개업인지 분류하는 작업, 혹은 포켓몬스터의 등급을 나누는 예측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또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도학습에서 레이블, 그러니까 명시적인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머신러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도학습, 지도 분류, 그리고 지도학습은 레이블처럼 명시적인 답이 있는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머신러닝 방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도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어떤 정답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 혹은 뭔가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이 일종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이고, 회귀 분석이나 분류 같은 것이 분류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분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류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데이터의 피처라는 것은 특성들이죠. 특징과 레이블 값, 결정값, 클래스 값. 결정값, 클래스 값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전설 포켓몬이냐, 일반 포켓몬이냐 하는 것처럼 어떤 클래스의 명칭들이 주어지겠죠. 아니면 피마 당뇨병 환자처럼 당뇨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혹은 이 학생이 A등급 학생인지 B등급 학생인지 와 같은 어떤 값을 레이블 값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해 모델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모델의 새로운 데이터 값이 주어졌을 때 미지의 레이블 값을 예측하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가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인지한 뒤에 새롭게 관측되는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판별하는 것을 분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류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분류의 대표적인 들은 베이즈 통계. 그래서 베이즈 같은 통계가 있죠. 그래서 예 아니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올 때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죠. 습도가 높아졌나 안 높아졌나, 그런 특성들을 해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가는 것을 나이브 베이즈 방식이라고 하고요. 통계와 생성 모델에 기반한 나이브 베이즈. 나이브 베이즈는 순수한 방식의 베이즈라고 해서 어떤 이게 단순히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습도가 높다 안 높다라고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순수한 어떠한 지표를 정해놓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선형 관계성에 기반한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계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뤄봤죠. 그래서 회계 분석의 라인인데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마지막에서 활성화해주는 활성 함수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값에 대해서는 1로 수렴하게 되고 작은 값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0과 1을 분류했던 로지스틱 회계 방식도 있죠. 그리고 규칙 기반의 결정 트리도 있습니다. 나이브 배지와 같은 방식들이 어떤 값을 정해준다면 디시전 트리 같은 방식은 어떤 데이터의 균일도, 데이터 규칙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규칙들에 따라서 어떤 그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베이지와 크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별 클래스 간의 최대 분류 마진을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값의 마진을 최대화 시켜가지고 두 집단을 분류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 차원 내에서도 데이터를 어떤 차원이 발생했을 때 그 차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방식이 나오기 전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어떤 성능 좋은 방법이었죠. 이미지 분석에서 적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최소 근접 최근접 이웃과 같은 비슷한 방식의 어떤 그 이웃을 그러니까 비슷한 집단끼리 묶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지도 학습에서도 K-민스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K-민스는 따로 답을 안 알려주고 분류한다면 니얼스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답을 알려주고 어떤 근접한 거리끼리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심층 연결 기반의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이것은 딥러닝 방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딥러닝의 초기 버전 뉴럴 네트워크 뉴럴로 해서 제가 초기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간단하게 레이어를 쌓는 부분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져서 단순하게 하나의 세 개층, 세 개의 뉴럴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뉴럴들이 발생해서 그것의 데이터를 분석하죠. 하지만 최초에는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앙상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앙상블 방식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앙상블에서 그러니까 앙상블이라는 것은 음악에서 서로 다른 악기들끼리 협주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을 협연시키는 거, 협주시키는 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방식으로는 로지스틱 결정 트리 방식을 앙상블에서 랜덤 포레스트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다른 조가 다른 강의 코딩을 참고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앙상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류의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결정 트리를 중심으로 먼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여러 번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정 트리에 대해서 결정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시험 문제에 내기,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진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아직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한 뭐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강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결정 트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있는 규칙을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찾아내는 트리 기반의 분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규칙을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찾아내 트리 기반의 분류 규칙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규칙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식은 if, else 기반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포문에서 만들 조건문, 파이썬 조건문 할 때 if이면은 실행을 하고 else면 다른 것을 실행하는 것들처럼 규칙을 만들었었죠. 그런 것처럼 트리 기반에서도 어떠한 규칙들을 찾아냈을 때 이 규칙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집값을 분류한다고 합시다. 집값 아니면 전설의 포켓몬을 분류한다고 합시다. 전설의 포켓몬일 때 사이코메트릭이면은 어쨌든 뭐 염력을 쓰는 포켓몬이면 전설의 포켓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포켓몬의 크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그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것처럼 if, else 기반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직접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있는 규칙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가장 효율적인 분류가 될 것인가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래서 src 이렇게 그림 하나 다운받아 놨는데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루트 노드부터 시작돼서요. 규칙 노드로 표시되는 규칙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규칙 노드가 있겠죠. 그래서 규칙 노드를 통해서 그 다음 규칙으로 전환해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세 포켓몬이 뭐 파이어다. 그러면은 파이어가 있냐? 뭐 if 맞냐? 그러면 어떤 그 규칙 노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 있겠죠. 그 가지들을 통해서 내려갈 거고요. 그 가지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뻗어나는 가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프 노드는 어떤 일종의 결정된 클래스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루트 노드로부터 시작해서 서브 노드, 규칙 노드가 있고 규칙 노드에서 어떤 결정된 분류 값이 발생하는데 이 결정된 값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브 노드가 이걸 서브 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브 트리에서 또 다른 규칙 트리로 전달돼서 새로운 값을 찾아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물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칙 트리를 만들어내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찾아내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값에 대해서 너무 잘 찾아내면, 학습 데이터에서 너무 잘 찾아내면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과적값 때문에 오히려 나무의 뿌리가 깊을수록 오히려 모델의 성능은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은 결정 노드로 예측 정확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류할 때 최대한 많은 데이터 세트가 해당 분류에 속할 수 있도록 결정 노드의 규칙을 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트리를 쪼갤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최대한 균일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값이 너무 불규칙적이면 특징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 특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뿌리들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다양한 노드들이 생겨야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균일한 데이터 세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더 이미지를 추가해 보면 네, 이런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같이 이런 데이터 세트가 있을 때 C 같은 경우는 모두가 파란색 공이고요. B 같은 경우는 흰색 공이 조금 섞여있지만 파란색 공이 대부분이고요. A 같은 경우는 파란색 공하고 흰색 공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있죠.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균일하다고 하는 것은 C 같은 경우가 가장 데이터 균일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조금 섞여있지만 그나마 데이터가 좀 불균형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하다고 할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가장 데이터 균일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더 많은 특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하나를 통짜로 치면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들 뭐 몇 번째는 들어가는 곳은 흰 공이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더 많아지면 분류들이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이런 공들이 이렇게 흰 공은 여기에만 있고 파란 공은 여기에만 있다는 식으로 돼 있었다면 데이터가 그나마 균일했다고 했겠지만 오히려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if문과 else문으로 해서 구분한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 안에 30개의 레고 블럭이 있는데 각 레고 블럭은 형태의 속성으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고 또 색깔로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모는 빨간색이고 그리고 세모는 노란색이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파란색이 뭐 지금 색깔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자 제가 순서대로 얘기 못했는데 자 사각, 네모, 사각, 세모, 동그라미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각은 빨강, 그리고 세모는 노랑, 동그라미는 파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 구분하기가 쉽겠죠. 뭐 이런 특성들만 사각이 들어오면 빨간색이다. 아니면 빨간색이 들어오면 사각이다.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박스에서 레고를 꺼내는데 그 레고만 가지고 색깔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각이 잡혔을 때 빨강이라고 하면 쉽게 잡힐 수 있겠죠. 세모면 노랑이고 동그라미는 파랑이고. 근데 만약에 사각에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어요. 그리고 세모에 노랑도 있고 파랑도 있고 동그라미에 파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그러면 특히나 이것을 분류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좀 더 세세한 특징들을 찾아내야 하겠죠. 이렇게 데이터의 균일성이 낮으면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균일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엔트로피를 이용한 정보이득과 지수와 진위계수가 있습니다. 정보이득 지수와 진위계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정보이득은 데이터의 균일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엔트로피를 이용한 정보이득 인포메이션 개인지수와 지수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진위 개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 이득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하시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잡성을 측정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떤 우주에서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것을 얘기하죠.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물리학에서 측정할 때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항상 뭔가 더 복잡해질 때 엔트로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물리적으로 단순한 것들, 그러니까 뭐 주름, 어린 사람들은 그냥 과일 같은 경우에 과일이 상태가 좋을 때는 오히려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게 다 맨질맨질하고 반질반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썩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지는데요. 엔트로피가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복잡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복잡성을 측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 엔트로피의 그냥 설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간의 본의의 관점을 떨치고 보았을 때 전우주 부분을 뭉쳐있는 에너지가 전체에 걸쳐 펼쳐지게 흩어가는 과정이 엔트로피의 증가 과정이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평형 상태로의 이동이며 에너지가 올 때는 안정화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어떤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잡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런 데이터 품질 내에서는 할 때는 그냥 복잡도는 데이터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데이터의 균일도가 높자, 균일도가 좋지 않다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이 섞여 있으면 엔트로피가 높고, 같은 값이 섞여 있으면 엔트로피가 낮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이득 지수는 1에서 엔트로피 지수를 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이득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정보 이득 지수가 높을수록 데이터 균일도가 높고, 정보 이득 지수가 낮을수록 데이터 균일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도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콩이 있죠. 콩은 되게 섞여 있으니까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엔트로피 점수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분류가 잘 돼 있죠. 분류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균일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수가 0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균일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위 개수는 원래 경제학에서 불평등 지수를 개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 경제 때 많이 배웠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나 중학교 수업 시간에. 그래서 경제학자인 코라도 지니의 이름에서 딴 개수로 (0이) 가장 평등하고 1로 갈수록 불평등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균일도가 높을수록 0이고 1일수록 개수가 데이터 균일도가 나쁘다
좋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균일도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측정을 해서 어떤 조건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킨런에서는 진위 계수를 통해서 데이터 균일도를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분리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무 트리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정 트리 장점, 그리고 결정 트리 단점이 되겠죠. 네. 쉽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설명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사이킨런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사실 베이지 같은 것들은 어떤 데이터 특성들을 직접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쪼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요. 쉽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설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의 데이터 특성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결정 궤도를 갖게 되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그리고 특징의 스케일링이나 정규화 등의 사전 가공 영향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회계 분석할 때 저번에 우리가 표준화나 그런 정규화들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로 인식을 하겠죠,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00의 건수와 0에서 1000인 데이터의 가중치가 전혀 다르게 부여될 것입니다. 오히려 0에서 100인 데이터가 더 높은 가중치를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높기 때문에 0에서 1000인 데이터가 오히려 가중치를 높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영향도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 사전 가공의 영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결정트리 같은 경우는 각 특징별로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특징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 같이 어떤 전처리 과정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결정들의 장점은 과적값으로 알고리즘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나무의 깊이를 제대로 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깊게 데이터들 특징별로 세분화하기 때문에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맞추지만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트리의 크기를 사전에 제한하는 튜닝이 필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튜닝이 중요하다고 한대요. 그러면 사이킨런에서 구현된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파라미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겠죠. 파라미터에는 min samples 스플릿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min sample leaf가 있고요. 그리고 max features가 있고요. 그리고 max depth가 있고요. 뭐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는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max leaf nodes가 있습니다. 설명에 대한 부분은 노드를 min sample 스플릿 같은 경우는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한의 샘플 데이터 수로 과적 값을 제어하는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말단 노드 리프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샘플 데이터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여기 그림에서 리프들이 몇 개, 최소 몇 개를 쓸 것인지, 그러니까 뭐 이것을 최소 2개 이상은 써야 된다, 최소 3개 이상은 써야 된다 라는 어떤 한 규칙에 대해서 여러 값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파이썬을 생각하면 if, else로만 줄 것이냐, 아니면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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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로 줄 것이냐, 그의 개수를 정하는 것을 if, min, if에서 정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max feature 같은 경우는 특징을 몇 개, 최대 몇 개냐, 최적의 분할을 위해 고려할 최대 피처 개수가 되겠죠. 뭐 max depth 같은 경우는 트리의 최대 깊이를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몇 개까지, 몇 층까지 내려가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냐. 이게 차원의 저주라고 해서 데이터의 특징들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뭐 차원이 높을수록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과적합이 발생하는 부분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트리, 맥스 립 로드 같은 경우는 말단 노드가 되기 위한 오히려 반대 최대 샘플 데이터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최소는 몇 개로 하지만 최대는 몇 개까지, 그러니까 뭐 10개 이상은 만들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scikit-learn에서 사용하는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뭐 프레임워크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파라미터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러한 파라미터 내에서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트리 모델을 시각화하기 위한 시각화 툴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비즈는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트리를 생성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 비즈가 파이썬으로 개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비즈라고 여기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해주면 이 폴더로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지금 윈도우즈로 하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즈로 하기 때문에 윈도우즈를 선택해서 안정된 버전, 스테이블 버전으로 클릭해주고요. 10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CMake로 된 것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리즈에서 win64로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주고요. 실행해주면요. 뭐 다른 부분은 뭐 추가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부분 뭐 하는 게 좋겠네요. 커런트 유저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치 진행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일로 들어와서 액티베이트 해주고요. 제가 지금 이 가상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해서 pip 인스톨 그래프 맞나요? 그래프 비즈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쳐서 설치가 우선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변수 추가를 해줬죠. 하지만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환경 변수를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환경 변수 클릭하고 검색해서 키시고요. 환경 변수 들어와서 패스로 들어와서요. 그래프 비즈 우선 추가가 됐죠. 근데 혹시 안 된 분들도 있으니까 찾아보기 위해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그래프 비즈로 들어와서 빈을 해서 확인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스템 변수 값도 추가해줘야 되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디 쓰려나요? 좀 전에 추가돼서 어디인지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그래프 비즈에 빈에 C 프로그램 파일즈 그 다음에 그래프 비즈 안되겠네요. 찾아야겠네요. C 프로그램 파일 그래프 비즈 441 그리고 빈에 우선 확인하고 여기서 더 추가해서 .exe 라고 해서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한번 재시작을 이제 여기를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패스를 설정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꺼주고 저장됐겠죠. 어쨌든 다시 CMD도 꺼줘야 됩니다. 꺼줘야 패스 설정이 되죠. 가끔씩 이거 안 끄고 키면은 패스 설정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 가끔 그냥 이 부분에서 계속 막혀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네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rom scikit-learn tree import decision 디시전 트리에 리그레션도 있는데 리그레션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from scikit-learn scikit-learn의 데이터셋에 import load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iris 데이터셋으로 할 거고요.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으로 데이터를 쪼개줄 거고요. 간단한 에러들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warnings 해서 warnings 1 필터 워닝즈 하고 이그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필요한 기본적인 모듈들은 실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decision tree 클래스 fire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tclf로 해서 decision classifier로 해서 random state는 156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시죠? 저하고 여러분들 같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랜덤 스테이트 값을 줘야 동일한 값이 계속 나온다는 부분들을 아마 이제는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네, 테스트 데이터 분리해주고요. 그래서 IS 데이터를 우선은 불러와주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선 보면은 헤드부터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포일까요? 네, 뭐 디스크 네, 뭐 이렇게 정보들이 있죠.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프린트해서 출력하면 더 깔끔하게 보여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셋들이 있고 그리고 뭐 세팔 렌스, 세팔 위드, 페탈 렌스, 페탈 위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되어 있다. 거죠. 뭐 이런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터 분석 쪽에서 하신다면 기초 자료로 그냥 계속 많이 보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를 그냥 바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테스트 그리고 Y 트레인 Y 테스트로 해서 학습할 것을 쪼개줄 거고요. 데이터 타겟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0.2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11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 파이어 학습이고요. 그래서 dt cref fit x 트레인 y 트레인으로 해서 하면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뭐 우리가 항상 뭐 회귀 분석 때도 그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사실 데이터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사이클런처럼 기본으로 모델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죠. 그 전까지 데이터를 전 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링까지 끝났고요. 그럼 이제 그 사이키넌에서 트리 모듈은 그래프 비즈를 이용해서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라는 모듈을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래프 비즈가 읽어들여서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는 출력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의 인자로 학습이 완료된 이스티메이터 아웃풋 파일명, 결정 클래스 명칭, 뭐 파이터 명칭 입력해주면 그 그림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from scikit-learn export 그래프 비즈라는 모듈이 있죠. 그래서 이걸 불러보고요. 파일을 생성해 줄 겁니다. export 그래프 비즈 해주고 dt 우리가 할 거는 dt crf고요. 그리고 out 파일은 tree 도트로 생성해 줄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 iris 데이터의 타겟 네임즈 그래서 클래스 네임 타겟 네임즈죠. 그리고 피처 네임즈는 iris 데이터의 피처 네임즈고요. 그 impurity는 tru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는 또 역시 true로 주고요. 자, 여기서 impurity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의 균일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사이키너는 진위계수 타입을 지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mpurity성은 어떤 불균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mpurity tree로 해주면 가장 불순도가 낮은 방향으로 데이터를 학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실행을 해주고요. 실행이 다 완료가 됐네요. 자, 이게 완료가 됐으면 이제 생성된 출력 파일 트리도트가 이게 생성이 됐죠. 트리도트를 가지고 이제 파이썬 그래프 위주의 파이썬 래퍼 모듈을 호출해서 결정 트리 규칙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그래프 비즈 그리고 위에서 생성된 트리 도트 파일을 그래프 비즈가 읽어서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시각화 윗으로 해서 오픈 트리 도트 as f dot 그래프 f read 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그래프 비즈는 source 실행을 해주면 또 어디서 오타가 발생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걸로 해서 했을 때 트리돛을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그래프 비즈를 다시 읽어오는 방식으로 했을 때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스크톱 보니까 비슷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콜 프로세서 에러라는 것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돛이라는 거 하나 설치를 해주시고요. 파이돛이라는 것은 pip install 파이돛이라고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설치를 진행하실 때는 근데 뭐 이렇게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export 그래피즈는 그래도 해주고요. 디스플레이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주피터 랩에서 이미지를 표출시켜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설치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이건 제가 다른 데에서 했었을 때 썼던 건데 어쨌든 이거 임포트 그래피즈를 해주고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것들 불러오는데 R 파일에 대해서는 표출하지 않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하면서 따로는 안 했는데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그래서 라운디드 부분 말고 impurity는 tru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닷 데이터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 파이돛이라는 걸 가지고 돛으로 이렇게 그래피즈 한 걸 가지고 파이돛으로 그래프를 불러올 거고요. 그래프를 불러온 다음에 이게 불러와지면 이게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불러와진 다음에 이 아이판 디스플레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성이 되고 나면 그래프 0이라는 값 create png까지 값을 생성하고 나면 보여지는 값이 이런 식으로 바이트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출력되는 것을 다시 파이썬에서 출력해주기 위해서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변환을 해서서 필 이미지로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주고요. 실행이 됐죠. 그러고 나서는 뭐 디스플레이라는 필 이렇게 실행해주면 다음과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실행해줘도 출력을 완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실행을 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진위 개수는 0.0667 같은 이런 데이터의 균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죠. 그래서 0.667은 생각보다 불균형이 높다. 점점 균형 또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면서
그 샘플의 개수는 처음엔 120개, 79개, 점점 개수도 작아지면서 각각의 데이터 특징들을 점점 깊은 차원에서 데이터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밸류들이 찾아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파라미터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민 리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절해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부족한 시간을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강의를 진행했어야 됐을 텐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회기 분석 로지스틱 받게 못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래도 그 결정나무 트리까지는 소개해드린 것 같아 좀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모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